안녕하세요. 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식사는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일주일에 쌀밥 몇 번 드시나요? 네. 오늘은 쌀밥, 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하루에 쌀밥 몇 그릇 드세요? 평균적으로 한 그릇도 안 먹죠. 한 그릇. 네. 저도 한 그릇 먹는 것 같아요. 한 그릇 그죠? 네. 저도 한 그릇, 많이 먹는 날은 한 공기 반 정도. 네. 보통은 고기를 먹거나 과일을 먹거나 뭐 떡도 먹고 빵도 먹고. 그래도 그렇게 전날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아직도 과잉 섭취하는 나라입니다. 단백질에 비해서. 아, 네. 일단은 지금 통계청의 집계 자료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2017년 기준으로 매일 쌀 169.6g, 즉 밥 한 공기를 100g이라고 하면 한 공기 반 조금 넘게 먹는 걸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밥을 정말 좋아해서 하루에 2그릇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처럼 한 공기 조금 안 되게 먹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네. 저거는 쌀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까지 다 포함이고요. 그렇죠. 네. 그 중고등학생들 네. 두 그릇씩 먹는 친구들도 들어있지 저는 않나. 네. 떡볶이를 안 좋아해서 떡볶이도 다 쌀떡으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네. 밀떡이죠. 네. 상당 부분은 밀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날씬한 거. 그게 밀가루 네, 떡이고 네, 똥똥한 게 쌀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함했을 겁니다. 이게. 네. 10년 전 2008년 기준을 보면 하루에 200.7g. 그러니까 하루에 2공기는 거뜬히 먹었는데 10년 후에는 이제 한 공기 반. 아마 좀 더 지나면 점점 줄겠죠. 네. 지금 매년 쌀 소비하는 수치가 줄고 있는데 교수님 이게 식습관의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이거에 반비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육류 소비거든요. 육류 소비는 우리나라가 연평균 1인당 한 70kg 정도 먹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그 90 몇 킬로그램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덜 먹는 편이에요. 덜 먹는 편이죠. 우리가 69kg인가 최근 데이터 그렇게 먹는데 북한 사람들은 한 16kg 정도 먹습니다. 연간. 네, 연간.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쌀 소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보면은 그 쌀 생산량은 그렇게 줄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다들 보셨을 거예요. 명절 앞두고 이제 햅쌀 가격도 오른다. 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소비는 계속 줄고 있고 생산량도 뭐 대폭으로 줄지는 않고 조금씩 줄고 있는 완만하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심지어 공공비축미라고 해서 정부가 매년 사들이는 쌀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 쌀은 어떻게 된 거길래 이렇게 가격은 들쭉날쭉하고 그렇죠?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데 생산량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상한 재화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쌀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아니고 농민 복지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 희한해요. 그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맛있고 질 좋은 일본 쌀, 미국 쌀 국제에서 그냥 쌀 시장 개방하자.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찬성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쌀 지금도 공업용으로 일부 들어오고 되게 시중 유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될 이제 WTO에서 우리가 가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쌀을 수입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네. 쿼터량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채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해 먹기 힘든 쌀들만 지금 수입을 해요. 그 쌀이 종류가 참 많잖아요. 네. 우리 지금 뭐 저기 태국 음식점이나 이런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우리처럼 차진 쌀이 아니라 다 흩어지는 날아가는 쌀. 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수입을 하면 우리나라 그 국내 생산되는 쌀들은 이제 영향을 덜 받게 되죠. 공업용으로 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쌀값의 시세는 국제 시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워낙 비싸잖아요. 근데 그러면 근데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아까 생산되는 일본 사람들이 개발한 쌀들은 뭐 그 이민 가시거나 미국 가서 사와 드시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쌀의 품질이 월등히 좋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수입하고 그냥 전체 개방하면 오늘은 이제 농민의 전체 그 고용 비중이 4%밖에 안 되니까 그 가족까지 다 합쳐봐야 뭐 농가구 해서 다 합쳐봐야 한 200만 정도 되거든요. 200만인데 우리 지금 5천만에 200만이니까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 인구는 쌀 중에 쌀 농사 짓는 사람은 또 그 중에서 일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5%도 아니고 한 3%뭐 이렇게 될 텐데. 그분들은 손해를 보겠죠. 이제 전에부터 쌀값이 폭락하게 되니까 자유화하면 시장 가격을 맡기면 맡기면 그렇지만 나머지 국민 93%는 97%는 저보다 질 좋고 싼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다른 나라에 같으면 농민들은 수입을 반대해야 되고 도시민들은 찬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쌀의 생산자고 소비자고 다 수입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유하면.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죽는다. 이 논리에 그냥 다 그 식량 주권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그건 이제 뭐 거기에다가 또 우리 땅에서 나는 게 최고 좋다면서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그야 뭐 생산자가 마케팅을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과장 광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소비가 줄면 가격이 폭락해야 생산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비가 줄었는데 이 가격을 정부가 유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매를 해주고 또 여기다가 보조금, 직불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보조금 주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어려운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우리 장관들 청문회 하면 시골에 땅 사놓고 직불금 받아먹고 받았냐, 뭐 그래가지고 그 직불금 받아먹으려니 위장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 안 지면서 짓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늘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 데가 아니니까 항상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농작물은 이 수확을 해서 소비가 바로 안 되면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썩거나 벌레 먹거나. 우선 맛이 없어요, 맛이. 그래서 햇살을 우리가 늘 햇살을 찾는 이유가 그에 나오는 햇살이 제일 맛있기 때문이잖아요. 너 이게 묵으면 대반 이제 그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관비는 가격에 비해서 보관비가 또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실 풍년이 들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가 쌀을 뭐 이렇게 억지로 싸다 보면 많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넘으면 그게 그다음 보관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가격이 폭락하고 이래서 농작물은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낮춰서 쉽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묘책도 없고 또 그 시점에 못 팔면 이게 이제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거라서 농작물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저게 작동 안 해서 그런 거죠. 시장 원리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시장에 내버려 두면 생산량도 줄고 소비에 맞춰서 생산량이 적정히 줄고 가격도 적정히 맞춰지고 이럴 텐데 공공비축미라고 해서 또 정부가 잔뜩 쌓아두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풀었다가 놨다가 하면서 지금 가격을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2018년 쌀 지금 그 가격이 보니까 평균 가격이 작년에는 3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또 가격이 확 뛰었어요. 예. 전혀 지금 그 수요와 공급 원리는 맞지 않고 예.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내고 또 갑자기 쌀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늘면 뭐 수입이라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건 계속 남는 품목이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게 사실 군인들이었어요. 이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그 묵었던 쌀로 묵은 쌀. 소비를 군인들한테 해서 네. 그 맛없는 밥을 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고 못하고 있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업이 경제성을 갖는 작황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곡물은 수입이 쉬운 거거든요. 쉽게 썩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소위 곡물 메이저들, 그러니까 우리의 식량의 큰 손들을 메이저들은 주로 곡물을 취급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야채나 뭐 버섯,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은 수입이 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맛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버섯 같은 것들은 말린 거 아닌다면은 사실은 유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만 일부 이제 국제 경쟁에서 근데 사실은 우리보다 월등히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중국이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선 물량도 너무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아마 최근에는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겠지만 고사리 이런 거 뭐 북한산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식량이 경제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복지화돼 버려서 시장 원리가 작동 안 하고 사실은 사회가 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직접 그냥 캐시로 복지를 주고 이런 보조금을 끊으면 도시 가구들은 훨씬 이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하여튼 정서적 저항 국민 정서가 지금 예, 받아들이지 좀, 못하는 좀 상황이죠.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게 되게 감정이가 왜냐면 한 세대 또는 두 세대만 전에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때만 가지고 다 농부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서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조카들이나 저희 집에 꼬맹이들을 봐도 학교를 갔다 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쌀은 수입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쌀을 생산을 안 하고 수입을 해서 먹으면 나중에 쌀의 씨앗도 없어지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쌀을 안 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참, 네. 참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논리라면 우리 벌써 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쌀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밀도 있고요. 네. 다 수입은 밀. 우리나라가 콩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대두를 이게 원래 원산지가 이 만주 부근이라서 네. 이쪽 분들이 이제 두부 이런 문화가 다 이쪽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콩으로 하는 걸 너무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뭐 우리 다른 나라 그 다른 지역보다 익숙한 음식이니까 소화도 더 잘하고 뭐 그렇다는데 거의 다 전량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왜 쌀만 가지고 무기를 하겠어요? 예, 당장 옥수수만 가지고 위협을 해도요. 우리나라 지금 고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료의 대부분이 옥수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닭값, 돼지값, 소값 뭐 다 천정빚으로 올라갈 거고요. 풀 뜯어 먹여가지고 소하면 소를 기를 수 있는 게 몇 마리나 기를 수 있겠어요? 그냥 광활한 땅이 있을 그렇죠. 때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네. 그건 호주 같은 나라도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왜 식량 무기를 하면 꼭 쌀 가지고 하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무기를 쓴다는 얘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식량은 계속 남아요. 생산이 훨씬 남아서 지금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더 질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느라고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가축한테 먹이는 양이 네네. 너무너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닭도 곡물을 먹여서 키운 거고 우리가 지금처럼 연어를 싸게 참치를 먹는 것도 참치를 사료를 줘서 길러서 그렇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류마저도 양식 어류들마저도 사료로 키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먹는 거죠. 탄수화물을 다른 생명체한테 먹여서 그게 단백질로 바꿔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훨씬 질 좋은 음식으로 이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거 외에도 가축이 먹는 걸 하고도 너무너무 남아서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농민들의 압력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수요가 뭐냐면 그 에탄올을 알코올을 뽑아서 에너지로, 옥수수에서 네. 그걸 저기 일반 가솔린하고 섞어서 팔게 한 게 그 이제 의무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다가 지금 그런 일을 한 거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옥수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농촌 출신 의원들이 이제 그런 입법을 하는 거죠. 압력에 못 이겨서. 네. 네, 그렇게 그런 좀 신화에서 좀 벗어날 미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국제 교역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 시장 내에서의 거래는 활발할수록 서로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경제 원리에 반하는 국수주의적인 그 경제 교육을 시키면 안 되죠. 네. 뭐 옛날에는 수입품 쓰는 게 외국인 것처럼 해서 국산품 애용 얘기도 했었고요. 뭐 마치 절약이 미덕인 것처럼 가르쳤던 시절도 있고. 네, 갈 길이 멉니다. 예. 네. 올해가 5년마다 돌아오는 쌀 변동 직불금 목표 가격을 정하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5년 전에 결정한 게 이제 80kg당 18만 8천 원. 근데 올해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18만 원이던 한가만이 18만 원이던 거를 24만 원 이상 책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변동 직불금 예산으로 올해만 1조 4,900억 원을 썼다고 해요. 매년 엄청난 그 예산을 쌀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쌀이 또 남아서 보관해야 되고 그렇죠? 정말 이상한 그 상황에 계속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쏟아붓는데 농업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교수님 이 문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쟁력 없는 거 네. 소비자가 외면하는 걸 계속 생산하게 만드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농민들을 어떻게 하라냐 말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복지의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복지, 그러니까 재분배, 부의 재분배 문제는 세금이나 다른 복지 프로그램으로 하는지만 정부가 그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쓰면 이제 재정이 커지고 뭐 비난을 받으니까 항상 쉬운 해결책을 찾아요. 쉬운 해결책이 뭐냐면 시장에다가 복지를 강요하는데 그래서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카드 수수료 깎아줘라. 카드 회사의 돈인데 그걸 정부가 강탈해서 사실 준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건 정부가 복지를 한 게 아니라 카드사 또 카드사는 소비자한테 주는 거니까 소비자가 다른 사람한테 지금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임금을 확 올리는 건 노동자가 적게 버니까 그 복지로 해결을 해야 될 가난한 빈곤계층이 할 거를 자영업자 돈을 뺏어서 네가 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복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멈추게 하고 자꾸 이상한 비용이 생기는 거죠. 이 쌀 직불금제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농민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게까 할 거가 아니라 아주 손쉬운 방법이죠. 정부가 세금에서 돈을 주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놓고 그 정부가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비싸게 줘 소비자가 비싸게 주고 사 사준 먹게 거죠. 네.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세금 낸 거로도 하고 또 가격은 인위적으로 높였으니까 국제 시세에 비해서 비싸게 하고 이제 엥겔 지수가 미국이 왜 낮으냐? 그러니까 전체 소득 중에 그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한 11%에서 13% 되고 미국이 한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양으로 보면 우리가 2배 먹어요. 우리가 하루에 성인이 3,000칼로리 먹는데 미국이 4,000칼로리 먹으니까 2배는 좀 과장이지만 한 30%는 더 먹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낮은 이유는 식품비가 싸서 그런 거잖아요. 식료품비가 싸서 그걸 시장에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네요. 매년 농업 분야는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으면서도 경쟁력을 찾을 수 없고 세금 없이 농업 경쟁력을 찾는 방법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해결책이 없어서 어느 나라나 농가에 대한 서브시디는 좀 많은데 농업 일본 같은 데나 다른 나라가 보면 농가라고 분류가 되지만 소득에서 농업에서 오는 소득은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는 건 농촌이지만 농업으로 살라고 그래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나라들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농부들은 겨울 같을 때나 이렇게 아주 주말에만 농사에 시간을 쓰고 기계화 많이 되고 그러면 매일 그 밭에 나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없는 동안은 파트타임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뭐 가게도 하고 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원을 다각화해 주는 게 하나의 한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농촌 주위에 무슨 소비 시장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절대 농지 제도 이런 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쌀이 해놓고 보조금을 주느니 거기에 평지에 우리나라 지금 저는 되게 웃긴 게 스크린 골프라고 하는 산업이에요. 네. 숲속을 걷는 재미로 하는 운동인데 실내에 들어가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돼서 비싸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꼭 지금 우리처럼 깊은 산 속에다가 별도 진입로 내고 몇백억의 산을 부수고 그렇게 하니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평지인 논이나 밭에다가 잔디만 위에다 해놓고 여기저기 구덩이나 몇 개 만들고 호수나 몇 개 만들면 그 진입로 사실 말도 없고 왜 대중들이 가는 골프장이 그렇게 미국의 초호화 골프장처럼 우리나라 골프장 외국은 그냥 공원 옆에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시 정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도 많고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쌀 직불금을 줘야 될 저게 훨씬 적잖아요. 뭐 꼭 골프만 그렇겠어요. 여기저기 테니스장도 많이 만들고 뭐 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마치 그게 이제 맨날 얘기가 환경 변화돼서 농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농지의 생태가 파괴된다 그러는데요. 지금 같은 트랙터가 있고 브로도저가 있는 시절에 골프장을 밭으로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하루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잔디 걷어내는 게 무슨 그 대수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산에다가 골프장을 되게 장려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여차하면 농토로 바꾸기 쉽다는 거예요. 산을 처음 개발하는 것보다 골프장을 갖다 밭으로 하는 게.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하다못해 골프 치러 온 사람들이 주위에 맛집에서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러면 농가가 거기다가 다른 식당도 해서 부수입도 뭐 이렇게 해서 소비가 농촌에게 일어났으니까 제가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하다가 중단돼서 그런데 4대강을 자꾸 욕을 하지 말고 있는 강에서 레저 산업을 어떻게 더 일으킬 거냐. 거기에 관광지를 할 거냐. 그리고 꼭 대우나 아니라도 작은 배라도 그 워터시티 택시 같은 거라도 띄워서라도 왜 20km 30km 가는 작은 뭐 아주 고깃배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들어온 얘기 했는데 한강에서
그 작은 배 띄워가지고 결혼 사진 찍으면서 위에서 드론으로 계속 사진 찍어서 주는 이런 거 해서 중국 관광객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죠. 계속 상품을 뭐 만들고 이런 재미를 그래서, 만들고 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농촌하고 도시를 이렇게 완전히 구분하지 경리 말고. 말고 그 같은 경제권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만들어주고 이런 발상들이 되게 필요하지. 농업 자체만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농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인건비도 그렇고 땅값이 또 워낙 비싸잖아요. 네. 비싼 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농촌의 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해야지 농업만의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뷰는 좀 어려운 뷰다, 어려운 시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쌀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농업 문제, 이 쌀 문제도 농가의 소득 보전을 세금으로 계속하고 소비자가 부담할 일이 아니라 농가의 수입을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